안녕하세요. 슈즈아니온 오유리 원장입니다. 저희 슈즈아니온에서는 지금 자궁 해독 특강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 호르몬의 역습 2탄 생리통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 호르몬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의 역습 생리통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환경 호르몬이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고 산업활동을 통해서 생성된 분비된 화학 물질로 인체 내에서 유사 호르몬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의 역습, 생리통. 그래서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환경 호르몬과 생리통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잇는 물질이 하나 있겠죠. 예, 바로 생리대입니다. 최근에 생리대 파동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환경 호르몬하고 제일 이제 밀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노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생리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리대와 생리통의 관련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생리기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궁 해독까지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환경 호르몬에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정말 그런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환경 호르몬이 여성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음, 여성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등이 이제 여성에게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환경 호르몬으로 이름을 붙여진 그런 독성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몸에서 작용을 할 때 내 몸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화학 물질에서 생긴 비슷한 호르몬인 건지 잘 분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분비계 교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체지방률입니다.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체지방률이 더 높은데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또 지방이 많이 분포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유방이라든지 난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지방이 축적되게 되는데 환경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친유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과 더 밀접하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많은 부분, 유방이나 난소 이런 데도 환경 호르몬도 축적되기가 용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약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리통이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생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생리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초경을 하는 여성이 보통 만 11세 전후라고 하네요. 만 11세부터 보통 폐경이 오는 나이인 만 50세 정도까지 평생 동안 여성이 생리를 하는 그 기간이 35년에서 4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임신과 출산을 빼더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빼더라도 보통 여성이 생리하는 날수만 합쳐놨을 때 평균 5년에서 6년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간 동안 쓰는 일회용 생리대 개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추산할 보건대 여성이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 개수도 약 11,000개라고. 네, 굉장히 많은 개수죠. 한 여성이 사용하는 게 이 정도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사용하는 거 합치면 또 어마어마한 개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리대를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생리대 방출물질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이렇게 우리가 평생 10,000개가 넘는 생리대를 쓰고 있는데 이런 생리대에는 또 2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은 유사호르몬 작용을 하고 또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실험실에서 한 결과와 우리가 여성이 실제로 이 생리대를 착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조금 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생리대를 사용할 때 생리대와 생식기 피부의 밀폐된 공간 속에서 더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대를 착용하시는 여성분들은 뭐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점막과 피부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생리대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정한 열이 또 방출이 돼요. 몸이 그걸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더 요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험 결과로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생리대라는 게 뭐 단순히 그냥 생리 주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여성용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여성의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그러니까 생리 주기의 건강, 생리통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목표인데요. 정말 이게 글쎄요,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2011년에 발표된 연구 발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 교실에서 한국 여성에서 다회용 생리대의 월경통 및 피부 불편감 감소 효과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회용 생리대를 썼을 때와 다회용 생리대, 뭐 보통 우리가 면생리대라고 하는 빨아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생리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걸 썼을 때 생리통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를 썼을 때 뭐 평균 4.99 정도의 강도라고 한다면 아마 0에서 10 정도의 생리통 강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명을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나눈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회용 생리대를 썼을 때는 3.0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1.94 정도의 가스가 감소한 걸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설문조사다 보니까 좀 더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한 건 요 밑에 자료입니다. 진통제 복용 개수도 차이가 났는데요. 일회용 생리대를 착용했을 때는 1.89개 정도의 생리 중에 진통제 복용을 하게 됐었는데 다회용 생리대를 쓸 때는 1.15개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생리 주기당 약 0.75개 정도의 진통제를 덜 먹게 되었다. 생리대를 바꿈으로 해서 다른 모든 요인은 똑같이 실험 설계를 했고 이제 그 생리대만 다른 걸 썼을 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생리대를 쓰는 게 정말 생리통에 그렇게까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경피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경피독은 일본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요. 피부와 점막으로 흡수되는 화학물질을 일컫는 말이고요. 경피독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피부와 점막으로 흡수가 되어서 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고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리대를 쓰는 것도 경피독이 몸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생리대 속 유해물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유해물질 조사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생긴 생리대 하나 속에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들어가고요, 생식 독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자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화학물질 이름도 썼는데
제가 가장 이제 생리통과 생리대의 연관성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핑크색. 이 부위가 이제 우리가 생리를 하면 생리혈이 가장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위고요. 고분자 흡수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부위의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 여성 소비자들이 생리대에 만족을 하기도 하고 생리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리대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술력을 높여서 최대한 빨리 생리혈이 나왔을 때 흡수시키고 이제 뽀송뽀송한 느낌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을 주냐에 따라서 생리대에 정말 능력이 좌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든지 아크릴산이라든지 이런 화학물질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좋은 기능의 생리대라고 할수록 여기 이제 물질들이 더 많이 흡수가 되고 더 빨리 이제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사실 생리혈만 흡수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리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질이 빠질 것 같아요. 이런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생리 중에. 요거는 이제 하복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그에 이어서 이제 복통까지 같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흡수율을 높이다 보면 질점막을 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건조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화학물질이 질점막을 타고 자궁 경부라든지 그리고 자궁까지도 연결돼서 경피도구로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이 생리때가 되면 평상시보다 더 띵띵하게 붓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아랫배를 보면 이렇게 조금 생리 때쯤 되면 이렇게 부푸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자궁의 긴장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더 예민해진 자궁이기 때문에 더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고밖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생식기를 통한 유해물질 흡수율을 또 살펴보면요. 팔 안쪽을 1이라고 봤을 때 이제 다른 인체 부위에서 얼마나 흡수를 하느냐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뭐 겨드랑이 같은 경우 3.6배 그리고 손바닥은 각질층도 두껍고 그 흡수율이 떨어져서 0.83배 그런데 이제 우리 생식기는 42배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똑같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팔이나 손바닥으로 접촉되는 것보다 우리가 생식기로 직접 접촉되는 게 훨씬 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체내 누적된 화학물질을 줄이자 요거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방송으로 된 적도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생리통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여성들을 여러 명을 놓고 각자 뭐 몸의 상태도 다르고 다양한 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특정한 기간 동안 최대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샴푸도 안 쓰고 화장품도 쓰지 않고 생리대는 면생리대 그리고 정말 채소, 뭐 유기농 야채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하고 최대한 그런 생활을 하게 해서 생활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몸 안에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감소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제 발표가 나온 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양한 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 기억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막증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병증을 갖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빨리 개선된 병증이 바로 생리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리통을 사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50%가 넘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데 단순히 생리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생리통을 수반하는 자궁 난소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또 2차성 생리통, 속발성 생리통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심한 생리통을 수반하는 자궁 난소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을 왜 줄여야 하는가, 내 몸에 닿는 그런 독성 물질들을 왜 줄여야 하는가,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여성 생식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뭐 통증만 없어지게 한다, 아니면 뭐 그냥 피부에 대한 가려움증이나 피부 질환 요 정도 선이 아니라 자궁 난소의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가장 기본 사항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궁에 축적된 독성 화학물질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통 치료, 그리고 운동입니다. 생리통 치료는 사실 이제 저희 쉬즈한의원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또 환자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기본적인 치료 원리는 이제 독성물질로 인한 오래된 어혈을 풀고 자궁을 해독하는 것입니다. 어혈이라는 말에 대해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오세요. 근데 어혈이라는 건 사실 한의학적인 이제 병태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혈액이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몸에 이제 전신에 흐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몸의 일정한 부위에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파생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자궁 난소 쪽 질환이 어혈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실제로 어혈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뭐 한약 처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침약침 그리고 쉬즈한의원의 자궁 신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원리와 또 환자분에 맞게 변증을 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혈을 풀고 그 다음에 자궁을 해독하는 게 1차적으로 선행이 된 다음에 이제 각자 여러 가지 또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첫 번째로는 생리통 치료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막 2시간, 3시간씩 열심히 하시고 원장님 저 운동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운동은 그런 운동은 아니고요. 전 정말 말 그대로 자궁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자궁이 해독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땀이 맺힐 정도의 운동이고요. 에게 이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게 이제 자궁 해독의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아예 유산소, 무산소를 한 세트로 하고 그거를 여러 번의 세트 뭐 10번에서 15번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유산소 운동은 먼저 1분간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허벅지가 지면이랑 수평이 될 정도로 높이 들어서 제자리 걷기.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이 걷기 자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정확한 자세입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터덜터덜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리 세우고 허벅지 지면과 수평 그래서 집중해서 1분을 걸어도 집중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산소 운동입니다.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근 운동이나 또 허벅지, 스쿼트를 번갈아 가면서 1분씩 한다. 하체 운동을 하자는 얘기고요. 복부부터 이제 하체까지 운동을 굉장히 전 중요시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궁 건강, 그쵸. 골반강을 튼튼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골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또 그런 부분들 골반강이 그 자궁난 난소가 골반강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혈류순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되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 무릎을 과굴곡하거나 엉덩이를 너무 뒤로 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세가 너무 지금 좋거든요. 요 사진에 맞춰서 이것도 아예 띄워 놓으시고 요렇게 맞춰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1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뭐 10세트에서 15세트, 그리고 조금 더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20세트까지도 이상까지도 진행하시면 요게 뭐 한 번에서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일매일 작은 시간씩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자궁 해독과 뭐 냉증까지 치료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해독을 돕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생리통이 주제이기 때문에 생리중 생활 습관에 대해서 또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생리통 치료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생리통 치료의 가장 기본 개념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온과 통입니다.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건 온의 개념이고요. 따뜻할 온의 개념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갑자기 생리통이 많이 심할 때 보통 이렇게 손바닥 따뜻하게 비벼서 복부에다 놓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온과 통의 개념이 혼용돼서 들어간 너무 이제 몸의 그냥 반응일 뿐인데 너무 잘 접목된 그런 생활 습관 개선에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복부 따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리 중 생활 습관을 잡을 때 가장 우선순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생리 중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와 하체를 꽉 조이는 복장 자제. 생리통 치료를 오신 분들 또는 뭐 유산후 조리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자궁난소 질환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복장은 막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꽉 조이는 거 입고 오셔서 치료받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혈액순환 잘 안 되고 자궁 우려이 심한 상태일 때 꽉 조이는 복장을 하게 되면 더 그 우려이 심해져서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부와 하체를 꽉 조이는 복장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리 일주일 전부터 수면 패턴 유지하기.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일주 전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사실 제 마음은 한 달 전, 세 달 전부터는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수면을 패턴을 바꾸면 거기에 적응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세 달 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야 세 달 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깊이 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주기에는 사실 몸도 평상시보다 매우 피곤하고 또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리 3개월 전, 뭐 적어도 일주 전부터는 이제 깊이 잘 수 있고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찐득한 어혈 유발하는 기름진 음식 피하고 미역이나 다시마 등 어혈 해소에 좋은 해조류를 섭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리 중 생활 습관이라고 제가 올렸지만 이건 일상생활에서 먼저 돼야 생리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패스트푸드 먹고 몸에 안 좋은 음식 먹다가 생리 시작했으니까 나 이제 매일 이제 몸에 좋은 것만 먹고 해조를 먹어야지 하면 이거 되시는 분들 잘 없습니다. 될 수 있지만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할 수 있는 평생의 그 생리 기간을 생각해 보건대 계속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개선해 놓으면 생리 중에도 더욱더 신경 써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 중 과격한 운동 자제하기. 아까 제가 이제 운동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반면에 생리 중에는 과격한 운동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체위를 변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높이 올리고 머리를 아래로 내린다든지
몸을 과하게 스트레칭 한다든지 아니면 코어 근육이 굉장히 많은 긴장을 준다든지 그런 운동들은 오히려 생리기간에 피로물질을 더 유발시키거나 또 생리혈의 역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리 중에는 되도록이면 과격한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평상시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 다음은 녹황색 채소와 식물성 기름을 자주 섭취. 이 부분은 단순히 생리통뿐 아니라 이제 바디버든, 독성 화학물질 배출하기에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호르몬이 친유화 성분이 있고 기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름에 자꾸 가서 들러붙는 성질이 있는데 올리브유나 들기름 그리고 유기농 채소들 결합해서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달라붙어서 담즙과 섞여서 체외로 배출되는 게 용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반찬을 해주신다거나 식습관을 이렇게 잡으면 훨씬 더 건강한 자궁과 건강한 난소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생리통이 제가 너무 심한데 이게 생리대 때문인가요? 요즘에 뭐 카페 보니까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면생리대 좋다고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써야 할까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리대와 생리통은 분명히 관련은 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관련성이 있고 면생리대나 아니면 대체 생리대 쪽으로 뭐 생리컵, 생리 팬티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본인한테 잘 맞고 이게 바꾸는 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생리가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고 여성이 일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 생활하기에 너무 무리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셔라 라고 제시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면생리대 쓰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뭐 주부나 아니면 집에서 많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휴일일 경우 그럴 때 면생리대 사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일을 많이 하시거나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기신 경우에는 면생리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뭐 되도록이면 생리대 성분이 이제 그래도 유기농 성분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차이가 많아서 제가 일괄적인 설명 드리기 좀 어렵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자궁 해독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아닌 것은 1번 채소와 식물성 기름 섭취, 2번 온찜질하기, 3번 수면 패턴 유지하기, 4번 과격한 운동.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11월 15일 수요일까지 카카오톡으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쉬즈한의원의 앱, 쉬즈 앱이 리뉴얼 출시가 되었습니다. 진료 기록 연동도 가능하고요. 자궁 건강 정보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벤트 정보도 있으니 많이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